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조성훈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마음치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 수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는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이렇게 5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반가운 마음을 담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마음을 치유하고 나의 길, 나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명상과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강의를 살짝 요약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는 뭐였죠? 마음이 보이나요? 였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내가 잘 보면서 살피면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강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로 마음은 달라붙길 좋아한다, 내 마음 향하는 곳, 그리고 마음을 보다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졌습니다. 마음의 중요한 성질, 이게 달라붙는 성질입니다. 달라붙는다는 게 뭐냐? 마음이 이렇게 하면 이게 달라붙은 거죠. 손바닥이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었잖아요. 이것처럼 손바닥을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이 여기에 달라붙기도 하고요. 마음이 여기에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에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잖아요. 순간 마음이 이쪽으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마음은 여기저기로 움직이면서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성질을 제가 본드와 포스트잇으로 해서 비유를 드렸었는데요. 일상의 경우를 보면은 아무래도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본드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두 차례 쓸까요? 아마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트잇처럼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상의 중요한 기법이자 방법이 바로 이 포스트잇처럼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허그 무드라 있죠. 아마 과제로도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서 매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허그 무드라는 나를 안아주는 자기 돌봄의 명상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호흡에 마음을 붙이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슴에서 호흡을 느낄 때는 가슴에서 일어나는 호흡에 마음을 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배에서 어깨, 옆구리, 엉덩이, 온몸을 호흡과 함께 마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은 멈춤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게 중립의 양소라는 개념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사이렌에,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을 일단 멈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중립의 장소가 도움이 됩니다. 호흡은 가장 대표적인 중립의 장소가 되겠죠. 그 벨소리 명상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소리에도 마음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은 다양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마음의 이런 움직임을 보통 이모션,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아웃, 바깥으로 나오는, 모션은 움직임. 그러니까 안에 있던 무언가가 바깥으로 나오는 이것을 마음의 움직임, 이모션이라고 어원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을 만났을 때 마음이 요란해지고 흔들리고 이런 것들은 마음이 움직인 거죠. 우리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우리의 감정에 대해 점차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감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이렌의 특성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내 마음을 즐겁게 유혹하는지, 내 마음에 거슬리게 나타내는지, 또 내 마음을 게을러지게, 나태하게 만드는지 등의
이런 감정의 움직임도 파악하고 사이렌의 특성도 함께 계속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깊어지면 자연히 차차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힘, 바로 공감이라고 하죠. 이런 힘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이 잘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강의를 정말 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난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강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전체 주제는 평범하기에 위대한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여러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누구나 다 평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모습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증을 따면은 그 자격증에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죠. 그런 기술을 스킬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휴대폰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데요. 게임 중에서 내가 선택한 캐릭터 레벨업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스킬을 더 강화시킬까 고민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스킬풀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스킬풀, 숙련된, 기술이 좋은, 솜씨 있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능숙해지는데요. 그 능숙해진 그것을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다양한 스킬, 기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술을 굉장히 단련해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전문가 또는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수는 노래에 능숙하여 장인이고 화가는 그림에 능숙하여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스킬풀의 길은 그 뜻 안에는 서투름을 능숙함으로 바꿔 나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고, 서투름은 바로 스킬풀로 가는 출발선이 됩니다. 보통 게임에서 레벨이 낮아서 스킬이 부족하면 어떤 걸 노력을 통해서 스킬을 채워나가잖아요. 그래서 스킬을 채워나간다. 스킬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가져왔는데요. 대추 하나리라는 장석주 시인의 시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한 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가 붉게, 둥글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스킬풀이라는 단어 속에는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리고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킬풀로 가려면 어디에서 또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스킬풀이 된다는 것은 능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거, 이런 부분은 현대사회에서 경쟁적 모습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또 한편의 근본적인 목적이랄까요? 이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던 것을 알아가고 그 분야의 서투른 것을 능숙하게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비결은 바로 초보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비기너스 마인드, 초보자의 마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죠? 기대 반, 걱정도 반, 때로는 두려움도 반,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초보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서투르지만 점점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능숙해지면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마음이 생겨나면 더 이상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즈키 순료라는 분, 스님이신데요. 일본 조동종 계열의 스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보자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많지만 숙련자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가 초보자의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점차 성숙하고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보자의 마음을 잃게 되면 자만이 싹트고 스스로가 자신의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어떤 분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으신 노인이죠. 이런 분인데 모든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분은 해외에도 자주 다니셨고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혹시 드시기 어려운 음식은 없는지 이게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잠시 생각을 하신 후에 이것은 이것대로 맛있고 저것은 저것대로 맛이 있어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분이 원래 음식을 다 잘 드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의 말씀을 곱씹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의 마음을 더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무슨 맛 같다. 여기에 카레 맛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는 새로운 것을 먹을 때에는 이거는 예전에 먹었던 무슨 짬뽕하고 맛이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면서 먹습니다. 음식을 맛보는 순간 과거의 마음, 어떤 면에서는 능숙함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 순간 이것은 이런 맛이구나 하는 마음, 즉 초보자의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음식마다의 그 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좌선을 하고 규칙적으로 걷기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평생을 초보자의 마음으로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사실 아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엄청난 서투름 속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역시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아기를 낳는 동시에 부모도 탄생하죠.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나이는 아기의 나이가 같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의 부모는 그 나이도 한 달입니다. 그래서 아기든 부모든 서툴긴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아기대로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초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점차 삶에 능숙해진 겁니다. 결국 삶은 초보자의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삶의 중심을 쉽게 잡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였을 때는, 저도 아기였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초심으로 분명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이건 내가 잘 알지. 이건 내가 해봤어. 나 때는 말이야. 같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능숙함은 분명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배운 것, 알던 것에만 머물게 되는 것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흐르지 않으면 그 맑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능숙함의 지혜 역시 과거에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보자의 마음은 어느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서투름을 탓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상 이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서투름은 능숙함의 출발점입니다. 서투름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초보자의 마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투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초보자의 마음과 함께 합니다. 초보자의 마음은 모든 가능성이 열린 상태입니다.
능숙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바로 초보자의 마음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초보자의 마음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대할 때 초보자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탕으로 서투름을 능숙함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풀이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작은 챙기는 것입니다. 챙기면 능숙해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유무념 명상 또는 유무념 공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무념은 유념과 무념입니다. 유념은 생각하고 있는 거, 기억해내는 거. 무념은 깜빡 까먹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생각해내는 거 또는 까먹는 거. 유념, 무념. 그래서 유무념 명상 또는 유무념 공부는 하자는 조목 또는 말자는 조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서 취사하는 주의심을 강화하고 습관을 개선하여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공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 치약을 매번 짜는데 저는 가운데에서부터 치약을 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해요. 근데 이제 한 반절 이상 쓰고 나면은 이 치약 그 중간 쪽이 이게 뭉개지면서 그 뭐랄까 치약 입구 쪽이 아니라 그 먼 꼭지 쪽이라 할까요? 그쪽에 있는 치약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습관을 만일 끝에서부터 짜는 습관을 들여주면은 내가 바뀔 수 있겠죠. 뭐 간단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조목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바꾸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사이렌 경계라고 생각되는 것을 조목으로 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리 떠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예를 들어 이렇게 떠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리를 떨 때 보면요, 다리를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그냥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다리를 떨 때가 있고요, 공부하면서도 다리를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떨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다리 떠는 습관을 이 유무념 공부, 유무념 명상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은 처음 다리 떨기를 조목으로 정했죠. 그 학생은 조목으로 다리 떨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챙기는 마음이거든요. 이제는요. 어떻게 챙기냐? 다리를 떨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면 카운트를 합니다. 1. 또 다리 떨고 있네? 하면 카운트 2. 다리를 다시 여기 떨고 있네? 3. 이렇게 다리 떨고 있는 것만 숫자를 세워서 카운터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다리 떠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무념으로 카운터를 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걸로 카운터를. 그래서 카운터 유념을 계속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리 떠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을 챙기는 힘이 강해집니다. 단지 뭐만 했냐면요, 숫자만 카운터했거든요. 그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 둘, 셋 숫자만 센 거죠. 어찌 보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행동을 바꿔줍니다. 처음 시작은 내가 모르고 있던 다리 떨기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알아차린다고 해서 바로 다리 떨기가 멈춰지진 않습니다. 멈춰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알아차린 이후에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유무념이라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조목을 정하면 그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게 이 명상법이고 이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과 연결해서 다른 이제 방법이 이제 있는데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무념 방법을. 전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리 떨기도 방법이었지만 어느 하나를 조건을 정할 때 내가 이것이 다리 떨기 같은 경우는 다리 떨기를 멈췄냐 안 멈췄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뭐냐, 다리 떠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내가 인식을 했으면 다 유념입니다. 인식을 했으면 다리를 떨고 있어도 됩니다. 아, 내가 다리 떠는 걸 내가 알아챘어. 챙기는 마음이죠. 그걸로써 된 겁니다. 그게 숫자가 많아지면 정말 이제 다리를 떠는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자, 그때 환하게 보일 때는 어떻게 하냐? 방법을 살짝 바꿉니다, 이제는. 다리 떠는 걸 인식해서 다리 떠는 걸 바로 멈추면은 유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멈추지 못하면 무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방법을 바꾸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행동까지 확실히 내가 조절이 될 때가 유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리 떨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알아차리고 이거를 내가 수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바뀝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알아차림, 챙기는 마음. 그래서 챙기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아, 이런 경계가 있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되는 게 있으면 그 한 조목을 정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숫자만 세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방법을 하는데 숫자도 잘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흰 콩, 검은 콩으로도 했었습니다. 흰 콩은 유념, 검은 콩은 무념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 이쪽 주머니에 대해서 흰 콩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 내가 이걸 잡았어 하면 흰 콩. 아, 내가 무념했어 하면 검은 콩. 그리고 하루가 집에 돌아가서 주머니를 열어보면은 흰 콩이 몇 개가 있네. 검은 콩이 몇 개가 있네. 이걸 가지고서 계속 마음을 챙겼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너무 다양하겠죠. 여러분에 맞는 방법으로 하면서 한번 이 공부를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마음 공부, 특히 무시선이라는 마음 공부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유무념은 내가 방법을 정했죠. 내가 조목을 정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나를 위한 맞춤형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알아차림을 이 대상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에서 마지막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소 길들이기와 무시선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명상을 소개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책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뉴욕 타임즈에 보면은 23년 4월 22일자에 명상에 대한 글이 하나가 기고가 됐습니다. 그 8 Books for Anyone Curious About Meditation. 명상이 궁금한 분들을 위한 8권의 책, 이렇게 해서 글이 실렸는데요. 그 8권의 책 중에 1번이 바로 Mindfulness in Plain English라는 책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리랑카 출신의 스님이거든요. 헤나폴레 구나라타나라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보통 이제 애칭으로 부를 때 이제 반테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명상을 지도해 왔고요. 현재는 주로 미국에 머물면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2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거든요. 인도 밑에 섬처럼 이제 사실 큰 나라지만 이제 인도에 비하면 약간 작죠. 이 섬처럼 있는 그곳이 스리랑카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불교 국가이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바로 불교가 넘어오고 지켜진 어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랄까 긍지가 대단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2살에 출가를 했고 1947년 그때가 만 20살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나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나이보다 몇 살 많은 정도. 현재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이 그때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거의 그냥 우리 때 스님이 되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이 되자마자 그 당시에 염송 의식에 참석하게 됐거든요. 일주일간 하는 의식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잠을 안 자면서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다가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보려고 하는데 글자가 잘 안 읽어지는 거예요. 수면 장애도 생기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질환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치료하려고요, 다양한 약, 뭐 전통의학부터 해가지고 여러 병원도 가보고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뭐 혹시 의식을 통해서 고칠 수 있나 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어떤 심신이 좀 망가졌다고 할까, 이런 상태로 1년 정도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명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쯤에 스리랑카에서 명상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요, 명상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경전을 볼 수 없는 이 정도의 나이 들어 분들이 하는 게 명상이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명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명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미쳤잖아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옆에 친구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너는 명상하기에 너무 젊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나라타나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잃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던 부분을 다 해소하고 어떤 고통의 고비를 완전히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스님은 명상의 전문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명상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책 한 권이 바로 Mindfulness in Plain English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2023년 4월에 소개했던 책이죠. 이분의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 3권이 In Plain English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 사마타 명상, 위파사나 명상, 자해 명상을 소개하는 책인데요. In Plain English, 그러니까 쉬운 말로, 평범한 말로 쓰여진 명상 안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배우기 쉽도록 안내하는 전통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보면은 아이콘들이 많이 있죠. 그 아이콘을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게 무엇이다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 아이콘이 이제 그리스도 전통에서는 이라는 그 이름에서 사실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 또는 그의 제자분들, 그리고 수많은 후대의 성인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의 그림을 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거의 다 글을 몰랐죠. 그리고 당연히 종교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일부 전문가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가 발전했는데 바로 그리스도교에서는 바로 이콘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의 아이콘이죠. 이런 모습은 코끼리나 소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불교에서의 코끼리와 자이나교에서의 코끼리, 이게 코끼리와 장님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서로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만질 때 귀를 만져요. 그러면 이 귀는 부채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부채다. 부채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다리를 만진 분은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기둥처럼 생겼네.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명, 빛이 없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기에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걸 넘어선 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이나교에서는요, 조금은 다른 모습을 제시합니다. 진리라는 것에는 다양한 면이 있다. 귀가 부채처럼 생긴 것도 코끼리의 한 모습입니다. 다리처럼 길쭉하고 다리가 기둥처럼 생긴 것도 코끼리의 한 모습이죠. 이런 다양한 모습, 다양한 알미 있고 그런 다양한 알을 통해서 진리의 여러 면을 알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림은 자이나교의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비슷한 전통으로 이제 소 그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 그림. 소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중섭 작가의 작품이 정말 유명한 것 같습니다. 힘있는 역동적인 소의 모습이죠. 이러한 소를 길들인다는 의미에서 모구도라는 그림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소를 길들이는 그림, 말 그대로 그런 뜻이죠. 모구도에는 10종이 넘는 12종 정도 되나요? 여러 종류가 전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개 버전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불교 사찰에 가면요, 산에 가면 절들이 많이 있고 그 절들의 어느 건물이라든지 벽을 보면은 소 그림들이 여러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모구도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소를 길들이는 과정은 보통 10가지 그림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우도, 10가지 소 그림, 이렇게 15도라고도 부릅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볼까요? 그림의 모습을 대략 한번 볼게요. 저기 이제 그림 10개를 쭉 제가 한 번에 보여드렸는데, 왼쪽 윗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10개의 순서로 됩니다. 그 내용을 가볍게 짚어보면요, 소를 길들이기 전 겨우 붙잡았으나 달아나려고 떼를 쓰는 모습, 그리고 조금 길들어가나 아직 방심을 못하는 단계, 그리고 머리를 돌이키는 단계. 머리를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소와 내가 눈이 마주치는 거죠. 길들여서 고삐를 놓아도 괜찮은 단계. 이렇게 단계가 발전합니다. 비슷한 그림인데요, 조금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소 그림인데요, 15도의 그림인데, 여기서 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10가지 소 그림은 마음 공부의 원리, 방법, 단계를 10가지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봐도 거기에 글자로 설명이 없어도 소가 마음을 상징한다라고만 알게 되면은 마음을 공부한다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 라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명상을 지도했던 미국 원달마 센터는 뉴욕 맨하탄에서 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 맨하탄 쪽에서라든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바쁘고 치열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곳에 머물면서 전문적인 명상 수행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머무는 숙소가 기본적으로 2 건물이 있습니다. 숙소의 이름이 각각 무시선실, 타임리스 젠 하우스, 그 다음에 무처선실, 플레이스레스 젠 하우스입니다. 여기서 젠은 우리나라 말로 선입니다. 또는 이게 사실 메디테이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먼저 선불교가 서구로 알려져서 일본 발음이 젠입니다. 그래서 젠과 선은 같은 말인데 일본에서 처음에 알려지다 보니까 젠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들 특징이 무시선은 언제나 마음 공부, 무처선은 어디서나 명상, 마음 공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무시선 수행의 지향점은 선을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의 4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간단할 겁니다. 집심입니다. 잡는 겁니다. 잡을 집자입니다. 집심, 꽉 잡는 겁니다. 지금 꽉 잡고 있죠. 지금 손은 우리 마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이리저리 날뛰는데 꽉 잡는 겁니다. 이게 집심입니다. 그리고 관심은 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죠. 느슨하게 잡고 있다고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 집심으로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느슨하게 잡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고 챙기는 기본은 집심과 관심의 이 2가지입니다. 기본은 꽉 잡느냐, 부드럽게 잡느냐.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지고 느긋해집니다. 이때를 무심의 단계로 봅니다. 소도 즐겁고 나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 공부가 좀 되어서 수행의 경지가 이제 올라가서 무심이 되었다는 마음이 들면 자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심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는 자신의 반려견, 요즘에 반려견 많이 있는데요. 많이 키우는데요. 보통 반려견이 자기 앞에서는, 주인 앞에서는 정말 착하고 순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심의 경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개는 목줄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할 텐데요.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방심을 하는 순간 그 반려견이 뛰쳐나가서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는 자신이 공부 실력이 향상되었더라도 방심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심 꽉 잡는가, 부드럽게 잡는가, 잡지 않아도 되는 정도까지 이 공부를 때에 따라서 잘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10가지 그림으로 된 모구도가 있었죠. 그것은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사이렌이라고 생각해보면, 경계라고 생각해보면, 경계가 어려운 경계라면 꽉 붙잡는 집심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쌓아볼 만한 경계라면 집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계나 상황에 따라 집심과 관심, 무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심, 관심, 무심을 때에 따라 잘 활용할 줄 아는 경지가 될 때 이를 능심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능심, 능숙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무시서는 서투른 마음을 능숙한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마음 공부입니다. 앞서 이콘에 대해 말씀드렸죠? 지금 이 속의 그림은 마음 공부의 이콘입니다. 집심, 관심, 무심, 능심.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를 잘하는 비법이 되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무념 공부 있었죠? 유무념 공부가 바로 이 무시선을 하나의 조목을 가지고서 적용해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평범하기에 위대한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 또는 명상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상시키고 서투른 마음씀을 능숙한 마음씀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가 초심의 마음으로, 초보자의 마음으로 해서 나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 들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인생의 한 문장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감정,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글로 한 30초 정도 인생의 한 문장을 써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셨나요? 그럼 제가 작성한 인생의 한 문장을, 여러분이 작성한 인생의 한 문장을 먼저 소리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작성한 인생 한 문장은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지금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의 문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며 써본 인생의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챙기면 능숙해집니다. 초보자의 마음으로 챙겨봅시다. 챙기면 능숙해집니다. 초보자의 마음으로 챙겨봅시다. 그럼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 역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모으고 자해명상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그럼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